안녕하세요. hen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건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계약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소개를 C+ 인터내셔널의 전유빈 부사장입니다. 네, 우리 또 젊은 안녕하세요. 저는 C+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하 부장입니다. 네, 김준하 부장은 최근에 그 대학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그 대학생 교육을 받았던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요. 정윤균 부사장님은 지금도 현역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 현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육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하는 기관들은 좀 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를 비롯해가지고 엔지니어링 협회도 있고 이런 국영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각 회사에서 어떠한 그 교육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각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상세하게 교육을 하지를 못하고, 이 소위 말해서 총론만 계속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깊이 못 들어가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협회라든지 공기업, 기업, 그 다음에 학교도 가끔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몇 시간 정도씩 해요, 1회에? 1회 교육하는 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하는 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좀 오래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엔지니어링 협회 같은데 거기는 만 이틀이나 3일 할 것 같으면 16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건설협회 같은 것들도 아마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 4시간, 8시간, 16시간 또 21시간 그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보면 많이 할 때가 3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3일 정도 가지고 이제 협회나 기관에서는 전문가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3일 교육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저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또 3일을 교육을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을 다는 못 보더라도 중요한 계약 조항들은 좀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아마 그 정도 어떤 어드밴티지는 몰라도 전문가 수준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계약이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시키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심화 교육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 얼마 정도 하면 좀 그 내실 있는, 좀 알아먹을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충북 대학원 같은 데서는 지금 석사 코스로 2년 동안 해외 건설에 대한 계약 관리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같으면은 1년에 하는 그 교육 시간들이 거의 200시간을 넘어가고 있고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6시간씩 해가지고서 거의 한 30주 가까이 해나가는 거니까 180시간 그 정도 하고 있는, 그걸 2년 동안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상당한 전문가를 길러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충북대 교육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순수 계약 쪽만 지금 200시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 계약 관리 쪽만 200시간 정도면 상당한 거고, 충북대학교가 이제 국토교통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과정이 4년 하고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되게 거의 공짜잖아요. 거의 공짜 교육이다시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 과정이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하는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것이 그나마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교육, 우리 재학생 교육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때요? 네. 일단 제가 10년 정도 전에 그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해외 건설 계약에 대한 교육을 짧게나마 맛볼 수 있는 그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때 교육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 교육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그 학교에서 건설 분야 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전공이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설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은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 교육을 하면서도 느꼈던 점이, 학생들은 건축공학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건축 관련 학생들이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딱 그 관련된 전공 지식만 알고 있고 정작 그 현업으로 뛰게 되는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 전체적인 건설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에 대한 그 교육을 했지만 이해도가 처음에는 상당히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적용되는지가 실질적으로 감이 안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쳐준 가지고는 다른 계약, 그 건설 관련된 실무들 네.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러면 지금 계약 쪽에 좀 특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야 다 모르지만 계약 쪽은 뭐 좀 더 어려웠나요? 어떤가? 계약 쪽으로는 더 어렵죠. 사실은 일단은 그 용어 자체가 학생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고 알고 있는 용어도 사실상 이제 계약 해석에서는 서로 이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 했죠? 학생교육 몇 시간 정도 했죠? 학생교육을 저희가 7월 초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총 80시간 교육을 했고요. 주 2회 하루에 5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던가요? 어떤가요? 이해도가? 네,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단 용어의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이제 계약 조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는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그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이제 그 이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끝에는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발전한 학생도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저희가 노렸던 기대 효과니까 입사를 했을 때 그 다른 사원들하고는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혀 그 이런 계약적 지식을 접하지 못한 그 경쟁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그 해외 나가서 실무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 교육을 해봤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초년생들 예를 들면 사원이나 대리급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왜냐 같으면은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서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경우라든가 해외 간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쫓기다 보면은 계약에 관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을 컨트랙 디파트먼트 같은 것들이 있는 현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공무 파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 빼놓고서는 우선 워크에 중심을 하지 이 계약 같은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신의성실, 근면성실 열심히 일하면 이제 돈이 올 거다라고 해서 지금도 아마 해외 나가면 발주처 눈치 보고 또는 원청사 눈치 보고 열심히 하면 뭐 도와주겠지. 근데 이제 상대는 굉장히 혹독한 계약 조건들을 적용을 하고 계약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계약팀도 만들고요. 계약관리팀도 만들고, 근데 어떤 회사는 뭐 크레임 팀까지 만들어서 이제 계약 크레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밑에 이제 중소업체나 엔지니어 업체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교육을 안 보내요. 물어봤더니 교육받고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하고, 1인 3역 다역을 해야 되는데 또 빠져나오기 힘들고. 우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중소업체랑 같이 일해봤잖아요. 네. 그 계약관리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도 어떤가? 일단 어느 특정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 업체를 고용을 해서 계약 관리 의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를 사실은 좀 장기간 동안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때만 하더라도 일단 그 저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를 썼을 때 같이 인력을 이제 배워가는 이제 그 직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러한 이제 계약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붙여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계약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국가가 이제 중소중견업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많은 그 R&D 예산을 뿌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러한 요소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면 공짜 교육이잖아요,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근데 원래 그 각 회사에서 이제 돈을 주고 하기 위해서 회사에 볼 것 같으면은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그래서 CDP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각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될 과목들, 그 안에 이제 계약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대기업에 국한돼 있고 중소기업에는 CDP 자체를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자 할 것 같으면 어떤 전문성을 두고 그 전문성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또 플란트 현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 달에는 또 뭐 다른 현장으로 갔다 해서 어떤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전문 교육에 목말라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나 협회나, 사실은 뭐 제가 생각에 형식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충북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그래도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 사실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여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좀 비싸요. 한 400만 원씩 받거든요, 6개월에. 그러니까 개인에게 좀 부담스럽고, 그걸 회사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뭐 대기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엔지니어 업체들은 회사가 이제 돈 내기가, 또 가르치면 또 도망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뭐 어떻게 민간이 이렇게 계속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뭐 국가가 좀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옛날보다도 지금 해외 건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교육이 좀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왜냐 같으면은 한 4, 5년 전만 해도 해외 건설 전문가 과정이 있어서 뭐 충북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라든가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한 200 몇십 시간 되는 과정들을 방과 후에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새는 다 없어졌죠. 그 과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이 그 교통부에서 하던 것들이 전부 다 그 넘어가 버렸죠. 그 인력 그쪽으로 넘어가고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서로 나오는 그 목표가 일치하지 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교육이 뭐고 방어적으로 조금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조금 들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해외 공사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면서 교육 같은 건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점들은 교육을 하러 들어갈 것 같으면은 거기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전무부터 시작해서 사원까지 들어와서 있어요. 네. 그럼 과연 이걸 어느 레벨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선 제일 문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준을 낮춰서 교육을 하는 수밖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교육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왜 받느냐, 계약 교육을 왜 받느냐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덜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보면은 입찰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많이 따지죠. 그 나라의 컨트리 리스크도 따지고 법률적인 그 리스크도 따지고 자재나 장비나 이런 데 대한 리스크도 따지고 인력에 대한 리스크 그런 걸 다 따지는데 우리나라 이제 큰 회사에서는 그런 걸 합니다만은 계약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은 별로 따지지 않고 입찰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 계약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엄청난 임팩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계약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계약 리스크를 어떻게 그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뭐 계약을 휘딕을 중심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계약은 다 휘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럼 휘딕에 나와 있는 계약의 중요 조항과 우리가 이번에 실제로 하는 계약의 중요 조항을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 사람들이 전문가든 아니든지 간에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휘딕보다 아주 유리하다, 조금 유리하다, 휘딕이랑 비슷하자, 휘딕이랑 조금 불리하다, 휘딕보다 아주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쭉 내고 우리 회사에서는 최소한으로 이 점수가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지면 입찰을 안 한다든가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걸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점수가 나올지 우리한테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교육을 시키면서도 이걸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 회사 사실은 계약 관리를 잘못해서 망해서 들어온 회사들이 꽤 있고요. 중소중견업체들. 대기업들은 뭐 몇 조씩 까먹어도 견뎌내니까 그룹사 때문에. 심지어는 뭐 지금 법정관리 파산한 회사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계약 조건들이 표준 계약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FIDIC도 있고 여러 가지 AI, 뭐 NEC 있는데 공부를 한다고 시작하면 계약 관리, 계약을 공부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떤 그 표준계약 조건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제 그 계약이라는 것은 발주자나 시공자한테 둘 다 공평한 계약서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국제적으로 공평한 계약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NEC도 있을 수 있고 휘딕도 있고 IAI 같이 미국에 있는 계약서들도 있고 많은 계약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공평한 계약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계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주자와 시공자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리해서 그것을 문서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컨트랙트 도큐멘트라고 그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제너럴 텀스 앤드 컨디션이 있고 파티큘러 텀스 앤드 컨디션이 있는데 휘딕 같은 계약에서는 일반 조건은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죠.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intended to be used on changed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단
특수 조건에서 어떠한 그 국가에 관한 것들 그리고 어떤 그 프로젝트 특정 사항은 고쳐서 집어넣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계약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조건은 무조건 열심히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수 조건이 일반 조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휘딕 같은 데서는 휘딕의 특수 조건을 만드는 골든 룰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요. 예. 거기서 보면 맨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일반 조건에서 만들어 놨던 발주자와 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특수 조건에 있어 가지고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의도, 굿 페이스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가 우선 계약을 하던 사람들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계약이 바란스드 컨트랙인가 아니면 언바란스드 컨트랙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죠. 혹시 우리 계약서 안에서 시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구절이 있는지 혹은 그 의무 시공자의 그다음에 시공자의 의무는 늘려놓고 발주자의 의무 사항은 줄여놓은 것들이 있는지 혹은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나 발주자의 리프리젠터티브가 상당히 중요한 어그리먼트 앤드 디터미네이션을 하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특수 조건에 들어간다거나 한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엔지니어의 디시전이 맞지 않을 적에는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로 가는데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로 가는 것조차 발주자가 어떤 제한을 걸어놓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주자가 왜 그와 같은 제한을 걸었을까? 대충 보면은 발주자는 첫 번째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위해 가지고 계약서를 막 고친다라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발주자가 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을 적에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것들이죠.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혹독한 계약 조건. 혹독한 계약 조건들이 되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계약서를 볼 적에 과연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만약에 이게 불공정하게 되었다면 발주자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만약에 발주자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손칠 것 같으면 과연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꼭 입찰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시공자 업계 위에다가 너무 큰 부담을 얹었을 적에는 그 프로젝트가 입찰이 뭐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입찰 안 한다든가 그러다 볼 같으면 이제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아지고 끝말에 가가지고는 계약이 파기되는 이런 최악의 수준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각 회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표준 계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피딕이 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바닥에 깔고 기준으로 해서 비교표도 만들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좀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피딕이 뭐 다른 표준 계약 조건 많지 있지만 가장 예민하게 작성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못 고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피딕이 교과서로서는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 저도 드네요. 물론 다른 계약 조건 해도 좋지만 그냥 자기가 만든 계약 조건 망가지는 계약 조건 봐가지고는 안 될 거고 리스크가 좀 잘 나눠져 있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이제 피딕을 추천한다. 우리 이제 학생 교육도 해보고 이제 학교 저희도 너무 오래돼서 학교 교육 받은 지가 죄송합니다 선배님 앞에서 근데 그 학교에 이런 계약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약을 좀 이공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학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렇지만 그 계약은 좀 많이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그리고 예. 일단 제가 느끼기에 학교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 과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그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과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왜냐면은 과정 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계약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떠한 상황에 적용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오늘 그 계약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해봤는데 뭐 특별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학생들에게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건설 실무에서 이제 발생하는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해보니까요 학교는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목 하나 만들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실무적으로 뭐 아카데믹한 것도 좋은데 그래도 학생들 나와서 실무적으로 좀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쪽은 그래도 조금 할 것 같고 졸업해서 취직한 세대들에게는 충북대와 같은 그런 과정 적어도 그런 과정을 좀 더 지속적으로 이것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하고 또 돈 받으면 학생들도 안 모이고 이래 놓으니까 이것도 조금 국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어차피 돈 쓸 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대학생들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건설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상당히 그 바람직한데 예. 거기 한 20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200시간을 하는데 그중에 뭐 계약도 일부 한 40-50시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뭐 플란트라든가 혹은 이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도 과정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책으로 보니까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서 약 한 2달 과정으로 하루 8시간씩 하고 있는데 저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자면은 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좀 들었어요. 뭐 혹시 네. 그래서 어쨌든 저건 그런 과정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전업자를 위한 교육 같은 것도 또 해외 건설협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전업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뭐 그걸 보면 인문과 학교 나온 사람들이 소위 공업 계열 나온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맨 처음에 그 의도한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교육을 하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 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이 봤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신호도 들리고. 예, 오늘 그 주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좀 진행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